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인데요. 김재진 시인도 한 사람을이란 시에서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우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사람은 하나인데 그 하나가 품은 세상은 열이고 백인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난 일인데요.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고 그러기 전에 그 사람을 아는 게 먼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무엇을 얼마만큼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부로 10년을 살아도 그 사람 속을 아직 잘 모르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을 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직위, 가족관계, 생활 정도, 외모만 가지고 누가 어떻다 저떻다며 그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곤 하지 않나요? 그나마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려면 적어도 일상 속에서 보여지는 그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직업상 누군가의 24시간을 며칠 동안 함께하면서 사람을 배우고 삶을 깨달아가는 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메이븐에서 펴낸 참 괜찮은 태도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박지연 씨는 KBS의 다큐멘터리 3일, TVN의 유키즈 온더 블럭의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15년간 국내외 곳곳을 다니며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녀가 만난 사람들이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참 다양합니다. 저자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이야기를 통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그들에게서 따뜻한 위로와 삶의 지혜를 얻어왔다고 하네요. 사람과 잘 섞이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사회생활조차 두려워했던 작가는 우연한 기회로 시작한 다큐멘터리 일을 하면서 교도소, 소록도에서부터 태풍이 몰아치는 배 위, 영하 20도 추위 등 극한의 상황에서도 카메라를 놓지 않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녀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서울에 푸짐하게 첫눈 내린 날, 김수환 추기경의 기도하는 손은 고요히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어 추기경 몰래 명동 성당을 빠져나와 서울역 시계탑 아래에 눈사람 하나 세워놓고 노숙자들과 한바탕 눈싸움을 하다가 무료 급식소에 들러 밥과 국을 퍼주다가 늙은 환경미화원과 같이 눈길을 쓸다가 부지런히 종각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껌 파는 할머니의 껌통을 들고 서 있다가 전동차가 들어오는 순간 선로를 뛰어내린 한 젊은 여자를 껴안아주고 있다가 인사동 길바닥에 앉아있는 아기 부처님 곁에 앉아 돌아가신 엄마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다가 엄마의 시신을 몇 개월이나 안방에 둔
중학생 소년의 두려운 눈물을 닦아주다가 경기도 어느 모텔의 좌변기에 버려진 한 갓난아기를 건져내고 엉엉 울다가 김수환 추기경의 기도하는 손은 부지런히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와 소주를 들이키고 눈 위에 라면 박스를 깔고 웅크린 노숙자들의 잠을 일일이 쓰다듬은 뒤 서울역 청동빛 도미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는다. 비둘기처럼. 정호승 시인의 시 김수환 추기경의 기도하는 손이다. 이 시에 표현된 것처럼 김수환 추기경은 평생 모든 일을 위해 살다가 2009년 2월 16일 우리 곁을 떠났다. 생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사람들의 물음에 고인은 이렇게 답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땐 당신만 울었고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엔 당신 혼자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추기경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꼭 그의 말처럼 되었다. 가난하고 외롭고 아픈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자 했었던 추기경의 선종 소식에 수많은 이들이 깊은 비탄에 잠긴 것이다. 얼마 뒤나는 김수환 추기경을 기리는 명동성당 풍경을 방송으로 담기 위해 명동을 찾았다. 성당 앞에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신부들이 거주하는 사제관으로 향했다. 마침 신부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제관 앞마당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중 허영엽 신부의 도움을 받아 김수환 추기경이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공간을 촬영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사제관은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사제들만의 성스러운 공간이었기에 촬영하는 내내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신부는 먼저 추기경이 30년 동안 기도를 해왔다는 기도관으로 나를 안내했다. 낮 시간이었지만 기도관은 부분적으로 빛이 들어와 어두웠고 그래서인지 신비롭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오래돼 보이는 의자들과 성경책들. 신부는 기도관 앞쪽 구석에 있는 의자를 나에게 보여줬고 저곳에서 추기경이 늘 기도를 올렸다고 알려주었다. 참 소박한 구석자리.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 추기경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허영엽 신부는 기도관을 나와 사제관 곳곳을 안내해주며 이 어디에도 추기경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보여준 곳은 주교관의 식당이었다. 평소 추기경이 앉아서 식사를 하던 자리로 신부가 나를 안내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테이블 위 접시를 놓는 위치 양쪽에 이제 막 들어온 사제들의 사진과 이름이 줄줄이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처음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잠시 후 아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식사를 할 때는 잠시나마 느긋하게 마음을 내려놓을 법도 한데 추기경은 그 시간조차 사제들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며 기억하기 위해 애썼던 것이다. 추기경이 남긴 건 그가 머물렀던 자리만이 아니었다. 추기경은 생전에 사후 각막 기증을 서약해 선종 뒤 2명의 환자에게 각막을 이식했다. 남긴 재산은 300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비상금으로 갖고 있던 것이었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된다. 김수환 추기경이 쓴 우산이라는 글의 일부이다. 가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펼치다 추기경이 머물렀던 테이블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질 때면 혼자 생각해 본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는 김수환 추기경의 마지막 말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되자고. 다행히 노점상에서 물건을 살 때 깎지 말라. 그냥 돈을 주면 나태함을 키우지만 부르는 대로 주고 사면 희망과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실천에 옮기고 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한 까닭. 9살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한 아이가 있었다. 의사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들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했다. 눈이 안 보이더라도 피아노를 배워두면 나중에 음악 선생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점자로 된 참고서가 없을 때는 손수 점자책을 만들어가며 아들을 공부시켰다. 하지만 1980년대 초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이 대학을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학들이 원서조차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찍이 배우기 시작한 피아노 덕분에 기회가 생겼다. 미국에 공연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한 맹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15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다행히 시각장애인이라서 못할 건 없다는 생각을 지닌 좋은 선생님들 덕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는데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월가에는 시각장애인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컴퓨터에 나타나는 자료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5시간 일하면 저는 3, 4시간 더 일하겠습니다. 라며 면접관들을 설득한 끝에 굴지의 금융사인 JP모건에 당당히 입사했다. 그의 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애널리스트 6년 차에 금융 분야의 최종 자격증이라 불리는 CFA, 국제공인 재무분석사 시험에 응한 것이다. 그동안 한 번도 시각장애인이 그 자격증에 도전한 적이 없는 터라 응시 자체가 쉽지 않았다.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최 측을 설득하는 데에만 몇 개월이 걸렸다. 그는 비장애인과 공평하게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 문제를 읽어주고 답을 적어줄 사람을 구해야 했고 대리로 읽고 적는 시간을 감안해 시험 시간을 50% 더 받는 조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점자 기능이 탑재된 계산기를 쓰는 것은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최 측은 결국 그가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일반인이 쓰는 계산기를
안 보고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결국 시험을 보게 된 그는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CFA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지금까지 28년째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해오고 있다. 그 주인공인 애널리스트 신순규를 만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참 대단하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담담히 말했다.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단단한 그에게도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을까? 그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뱃속 태아의 성별을 처음으로 확인하던 날 너무나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아이가 아들이란 걸 알게 된 순간 아들이 태어나면 여느 아버지와 아들처럼 캐치볼을 하고 목욕탕에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자전거 타는 것도 가르쳐주고 싶은데 시각장애인인 자신이 그 몫을 다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아들이 태어난 순간을 잊지 못했다. 의사가 앞이 안 보이는 그를 배려해 그의 손을 이제 막 나온 아들의 머리 위로 이끌었고 그는 손의 촉감을 통해 아들과 처음 만났다.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온 마음이 벅차올랐고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다. 그 후 아들은 잘 자라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이 물가에 가게 될 때마다 아들이 물에 들어가려는 자신을 그렇게 말렸다고 한다. 하루는 아빠 수영 잘하는데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망설이던 아들이 말했다. 아빠가 물에 빠지는 꿈을 자주 꾸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꺼낼 수 없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아들을 보는데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마음고생을 하는 게 자신이 가진 장애 때문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미어졌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빠가 시각장애인이라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몹시 화를 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 다른 아버지와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아빠는 자기 전에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고 지칠 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아빠는 그 모든 걸 이미 자신에게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의 말을 들으며 그는 오랜 시간 가져온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기에 그렇게 말해준 아들이 참 고마웠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 없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고도 했다. 그는 책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에 이렇게 적었다. 장애인을 학생으로, 직원으로, 친구로, 심지어 배우자로 선택할 수는 있어도 친부모나 친자식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의 세계를 짐작하는 것은 대체로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 같다. 나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장애인 부모를 두게 되었으면 과연 나의 삶은 어떠했을까 하는 상상. 아이와 대화하던 중에 나는 깨달았다. 아이들의 세계는 부모나 환경, 현실 등을 초월한다는 것을. 따라서 부모가 걱정하는 이유로 아이들이 불행하거나 부모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들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그 다음부터 그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지 않기로 했다. 장애인 부모로서 가졌던 쓸데없는 두려움과 미안함을 버리기로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김신영을 인터뷰했을 때의 일이다. 희극인에서 이제는 영화배우로 영역을 넓힌 그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고 했다. 창 하나 없는 어두운 지하에 살았던 시절. 어느 아침 눈을 떴는데 벽에 창문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새벽 일을 마치고 온 아버지가 딸을 위해 밤새 그려놓은 것이다. 아버지는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에서 지내게 한 것을 미안해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깰까봐 불도 켜지 못한 채 그렇게라도 창문을 선물해준 아버지에게 사랑을 느꼈다. 나도 그렇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내게 처음 사준 크레파스는 12색 세트였는데 금색과 은색 등 더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는 크레파스를 사주지 못한 걸 내내 미안했다. 하지만 나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옆에서 칭찬해주는 아버지의 따스함에 충분히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가 완벽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다. 조금 부족하고 결함이 있더라도 좋은 사람이니까 좋아한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다해주고 싶은 부모는 아이에게 못해주는 것만 떠올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된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그에게 미안해하지 말라며 화를 내는 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세상의 부모들도 부족한 환경이나 현실을 너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저 사랑으로 아이들 곁에 있어 주기를. 호스피스 환자들이 내게 일깨워 준 것들. 청주 여자교도소를 취재했을 때의 일이다. 입출소 대기실에 있는 한 재소자를 만났다. 그녀는 모범수로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1박 2일을 상으로 받게 되어 가족 만남의 집으로 이동 중이었다. 가족 만남의 집은 수용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장기수를 위해 교도소 안에 별도로 마련된 곳으로 가족과 하루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 특별한 공간이다. 부모님이 면회 올 때마다 잠깐씩 보긴 했지만 그녀가 부모님과 하루를 온전히 같이 보내는 건 14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차에서 내려 싸온 짐을 내려놓는데 아이스박스만 3개였다. 딸은 어머니가 보이자마자 뛰어가 안겼고 어머니는 그녀를 꼭 안고는 오랜만이네 라며 짧은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만남의 집안에는 보통의 가정과 같이 일상에 필요한 가전제품과 주방기구들이 다 갖춰져 있었다. 교도관은 부모님이 가져온 물품 중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한 후 규칙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다. 그동안 딸은 부모님이 준비해온 음식을 하나하나 풀어서 냉장고에 넣었다. 오렌지, 포도, 사과 등 종류별로 사온 음료수와 고기, 해산물, 갖가지 반찬. 딸은 이걸 다 어떻게 먹느냐고 왜 이렇게 많이 싸온 거냐며 툴툴대면서도 기분이 좋은지 미소를 지었다. 교도관이 떠나고 셋만 남게 되자 어머니는 딸을 방으로 데려가더니 비닐봉지에서 새 스웨터를 꺼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딸은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옷을 뭐하러 사왔느냐고 했다. 모녀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거실에서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저녁 때가 되자 딸은 자신이 음식을 하겠다고 나섰다.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준비하면서 분주하기는 한데 뭔가 뜻대로 안 되는 듯 고개를 연신 갸웃거렸다. 14년 만에 요리를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딸이 우여곡절 끝에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어 만든 저녁상이 한가득 차려졌다.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제 40대가 된 딸이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었다. 오늘이 지나면 또 언제 이런 순간이 올지 기약이 없기에 세 식구에게는 1분 1초가 귀해 보였다. 딸은 14년 전 교도소에 들어오면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다고 했다. 세상에 대한 기억도 가족들과 함께했던 모습도 그때 멈춰 있는데 오늘 이렇게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구나 싶다고 했다. 그래서 후회가 되지만 14년 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자 내내 침묵을 지키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딸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다고. 그래서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고. 그 뒤로 부모님과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그들에게 언제 다시 올지 모를 귀한 시간이지만 시간은 결코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나는 그때 시간의 무정함을 느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흘러가며 한 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셋 사이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안타까웠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그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경험을 했지만 그 뒤로 내가 시간을 잘 쓰려고 노력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니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은 뒤로 미루었고 사랑하는 이들과 보내는 시간과 보고 싶은 친구와의 만남도 다음으로 미루곤 했다. 그러다 2년 뒤 호스피스 병원을 취재하게 되었다. 호스피스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이 각자의 생을 마무리하는 공간이다. 나 또한 아버지를 일찍 잃은 경험을 했기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다. 그 공간의 슬픔이 나를 압도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요한 정적과 슬픔만이 감돌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예상과는 달리 호스피스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부산스러웠고 다들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었다. 복도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꽃다발을 들고 병실에 들어갔다. 그러곤 코에 호수를 낀 채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꽃다발을 안겼다. 할아버지는 암세포가 식도까지 전이돼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눈만 봐도 어떤 말을 하는지 알 것 같다며 할아버지에게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다. 밖에서라면 다 큰 어른이지만 엄마 앞에선 그저 철없는 막내딸인 한 40대 여성은 가능한 한 자주 엄마를 보러 온다고 했다. 그녀는 엄마가 기력이 없어 이름조차 불러주지 못하지만
그저 자신을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좋다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고 싶다고 했다. 50대인 오빠가 말기 암 환자가 되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오빠 곁에서 마지막 정리를 도우며 지내고 있었다. 각자 살기 바빠서 떨어져 지낸 세월이 훨씬 길지만 어릴 때 베개 싸움을 하고 아웅다웅하며 놀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고 했다. 30대의 한 말기 암 환자는 주말에 두 초등학생 딸이 놀러 오면 사진을 많이 찍어 놓는다고 했다. 나중에 아이들이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고 싶을 때 사진이라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들이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에 마냥 두려워하고 있을 줄 알았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슬픔에 잠겨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물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지만 아픔이 잦아들었을 땐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남은 삶의 순간들을 깊이 음미했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슬프지만 그럴수록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삶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내게 죽어가고 있더라도 살아있는 한 여전히 웃고 감탄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더욱 농축된 상태로 삶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또한 소중한 사람과의 1분 1초를 후회 없이 보내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다시 시간의 무정함에 대해 떠올리게 되었다.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었지만 호스피스 환자들과 나는 다른 태도로 시간을 마주했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는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내게 남아있다고 믿었다. 왜 나는 이미 지난 일들을 붙잡고 있는 걸까? 그리고 오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미리 걱정한다고 얻는 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과 상관없는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나는 왜 오늘 하루를 망치려는 걸까? 그럴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나의 친구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겠지.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자문하지도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자신에게 묻죠.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 하는가? 잠자고 있네. 그럼 잘 자게.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 하는가? 일하고 있네. 잘해보게. 조르바, 자네 지금 이 순간에 뭐 하는가? 여자에게 키스하고 있네. 조르바, 잘해보게. 키스할 동안 딴 일이랑 잊어버리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네. 자네와 그 여자밖에는. 키스나 실컷 하게. 책을 통해 현명해진 사람들을 북스마터라고 하죠. 반면에 지렁이가 온몸 전체를 땅에 대고 기어가듯 세상 풍파를 겪으며 그 속에서 삶을 배운 사람을 스트리트 스마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처럼 말이죠. 어떤 시련이 닥쳐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낸 사람들의 단단한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지혜를 배워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